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북한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双方已经同意就下一步安排继续保持接触。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宣布他已经要求国务卿蓬佩奥不要前往朝鲜，原因是当前朝鲜半岛无核化方面没有取得足够的进展。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당장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에도 돌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비핵화 협상의 판을 뒤흔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4차 방북 취소로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장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유엔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 꼬이게 된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8월 개소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벌어지는 우여곡절 아니겠냐면서 미국과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돌파구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갖고 중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진전 없는 비핵화 협상과 중국 배후설을 이유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황하람 기자입니다.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towards our objective.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발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동시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16일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And the relationship seems very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 곧 만나길 고대한다며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에 7선의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내는 강력한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전당대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약 42.8%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송영길 의원, 3위는 김진표 의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이해찬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찬 의원은 20년 집권 플랜을 내세우며 이제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에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5당 대표 회담을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강력한 여당 대표를 내세운 만큼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고위원회는 김혜영, 설훈, 박강원, 박주민, 남인순 의원 등 5명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 주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등장하자 당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 탈당을 놓고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며 최근 제기된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의 상당 부분을 경제에 할애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정면 돌파로 맞선 겁니다.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도 내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각종 비판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통계라며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활동을 끝냈습니다. 특검 수사의 주요 순간과 고비를 성일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수사 지시를 선포했던 특검팀이 60일 만인 오늘 수사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2차례 소환하는 등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사건 관계자들을 하루 평균 2명씩 공개 소환한 특검팀은 김 지사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 수사 대상이던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은 수사의 고비가 됐습니다. 결국 수사기한 연장을 포기한 첫 특검이라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거쳐간 포토라인도 이제는 그 흔적만 남게 됩니다. 수사기간 내내 찾아온 시위대도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검팀은 한산한 분위기에서 수사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수사관들 상당수가 이미 짐을 옮겨가기 시작한 가운데 특검팀은 일부만 남아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자카르타의 교통은 살인적입니다. 경찰이 나서고 학교 휴교령까지 내렸지만 선수들은 경기에 늦을까 조마조마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영상으로 교통지옥 자카르타의 치부를 위트 있게 드러낸 겁니다. 실제 자카르타 교통은 세계 최악 수준. 차와 오토바이가 뒤엉켜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연출됩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거리는 오토바이 택시를 탄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차가 많이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는 좀 땡땡 걸리는데요.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지만 대중교통이 부실한 탓인데 아시안게임 선수단 수속을 위해 경찰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많이 막히는 걸 봤는데 길을 좀 터서 저희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지만 막히는 구간에선 경찰도 소용없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늦을까 걱정합니다. It's just a little bit scary because, motorcycles go like everywhere. So, 일요일엔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됩니다. 평일 꽉 막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Sekitar setengah jam, jadi udah sekitar jam 9. Jam 9 habis ini kita keliling-keliling. 경기장과 선수촌 인근 학교들은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Asian Games ini jalan menuju atletnya nanti bisa terhambat jika anak-anak masuk begitu.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카르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는 한자로 국토통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입니다. 네, 그런데 이 휘호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숲이 무성한 건물 한쪽 벽에 한자로 쓰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입니다. 국토통일이라고 쓴 글씨를 대리석에 새긴 건데요. 건물 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재건축에 앞서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국가기록원, 박정희 기념재단 등의 이전 보관을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있다 마음대로 폐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50년이 지난 유물만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그 대통령 기록유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국가기록원은 문서가 아닌 비문 형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휘호를 새긴 휘호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의 범죄 중인 건지. 박정희 기념재단마저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당장 보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휘호가 갈 곳을 잃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 측이 엔진 결함을 알고도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판매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채널A와 만나 한 달 동안 40대 이상의 엔진이 교체됐다며 결함을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관계자는 3.0 디젤 엔진의 결함에 대해 영국 본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 50대 정도는 월 최소한 40대 이상 엔진 교환을 했습니다. 엔진 한 대 가격이 약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간 8억 원 이상이 지출되는 만큼 본사에서 엔진 꺼진 결함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엔진 교체 자체는 영국 본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본사에서 다 승인도 해줬고 또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엔진 결함이 있는 걸 알고 그냥 판매를 했을 겁니다. 또 영국 본사가 국내 판매 차량의 엔진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발생한 것만 걸리면 그냥 해주는 거고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고. 이와 관련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결함을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세 딸은 숨지고 남편은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53분쯤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 39살 여성과 어린 3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이불이 덮인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인 42살 남성 A씨는 이 현장에서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편 A씨는 있었는데 그거는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물인지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네, 이 남편 A씨는 옥천 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집안 사정 때문에 학원 문을 잠시 닫는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집안 사정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여동생 집에 가서 이 생활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동생은 오늘 언니를 위로하려고 집을 찾았다가 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옥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은 그 어느 곳보다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얼마나 이런 기대에 부합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구의원들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의 시작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예 단상을 밟고 올라섭니다. 의사봉 직원들 어디 갔어? 시나리오 갖고 나니까. 사라진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개회하겠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은 10분 넘게 계속됐고 실랑이를 벌이다 동료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날 몸싸움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정족수 변경 안건 상정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야 동수이던 상임위 정족수가 여당에 유리하게 바뀌는 걸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이거는 몸으로 막자. 막은 바람에 곰살 나서. 결국 신상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정족수 변경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의 정치 수준이 낯뜨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필꽂이를 교사에게 던지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학년 학생 한 명이 교무실에서 60대 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17살 A군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사건 당일 A군은 오전 수업 도중 양호실을 가겠다며 교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호실 대신 다른 반 교실에 앉아 있다가 학생부장 김모 교사에게 발견됐습니다. 김 교사는 A군을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복도에 있던 진열장을 발로 차고 이를 나무라는 김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때리는가 하면 주변 물품을 던져 부쉈습니다. 연필꽂이로 쓰는 그 사기로 된 컵이 있대요. 그걸 던졌다는 거죠. 주변에 있던 교사 2명에게 제압한 뒤에야 A군은 난동을 멈췄습니다.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둔 김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바라지만 그 학생이 행동한 태도하고 자세는 반드시 수정이 되고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죠.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서울 광남의 한 사립여고에서 교무부장 교사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전교 1등을 차지해 논란이 됐죠. 특별 감사를 벌였던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주일간 특별감사를 벌였던 서울시 교육청은 두 학생이 두 차례 시험에서 똑같은 오답을 5차례 적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출제 오류가 확인돼 나중에 정답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주관식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똑같은 오답을 써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학부모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의혹을 교육청이 확인해 준 것뿐 새롭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구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더 이거를 믿고 이들을 끌고 가야 하나 좀 참담한 기분이. 학부모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행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신입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을 수시로 뽑는 상황에서 내신 성적은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내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원로 가수 최희준 씨가 별세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랫말로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최희준 씨의 전성기 때의 모습입니다. 허스키한 중저음 보컬리스트의 탄생, 트로트 일색이던 가요계의 외연을 스윙 재즈와 팝으로 높였습니다. 1961년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로 본격 데뷔해 이미자 패티김과 함께 60, 7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습니다. 시적인 노랫말이 담긴 하숙생은 90년대에 리메이크되며 세대를 뛰어넘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후배들은 주저없이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최희준 선배님의 노래를 모창하고 그 흉내를 내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최희준 선배님을 믿을 수가 없죠. 선배님이 제 롤 모델이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원조 엘리트 가수로 회자됐고 국회의원을 지낸 가수 출신 1호 정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친감을 주는 어떤 그런 가수였어요. 자신의 지역구가 둘이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는 그 자신의 지역구인 안양 동합갑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가요계다. 대스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찐빵이란 친숙한 별명을 가진 나그네 최희준. 빈손으로 왔다 간다지만 많은 이들의 귓가엔 노래를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가자!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이 금방이라도 큰 싸움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 오늘 사건 파일은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학생들의 집단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부산 A중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SNS 글을 보여줬는데요. A중학교 한 학생에게 인근 다른 학교 B중학교 학생 2명이 이 싸움을 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4일 오후 5시에 한판 붙자. 이 글에 A중학교 학생이 댓글을 달면서 욕설까지 오갔는데 문제는 이 글에 A중학교, B중학교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서 인근 학교 학생 1000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다툼이 학교 대 학교 차원의 집단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몰린 겁니다. 애들이 여러 명이 그런 댓글도 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은 곧바로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도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집단 싸움이 예고된 마트 주변에는 절대 안 가도록 하고 또 경찰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경고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부산 동래 경찰서는 이 지역 경찰부터 의경까지 60명 넘게 현장에 출동했었는데요. 인근 5개 중학교 선생님 10여 명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거든요. 일촉즉발 어떻게 잘못되면 큰 싸움이 번질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이 예고된 5시. 이 마트 주변에는 당시 같이 싸우겠다는 학생들과 또 구경하러 온 학생들까지 6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경찰의 해산 명령에 2시간 만에 완전히 해산했습니다. 이 애들 싸움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이 경찰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이 폭력 사태를 막은 셈인데요. 학생들 역시 이 폭력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야겠습니다.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사실관계도 묻지 않고 폭탄을 던졌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김 전 의원의 일방적 폭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3주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자기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도움으로 뺑소니범을 검거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롯데 자이언츠 투수 오현택이 112에 신고한 뒤 달아나는 차량을 추격했고 결국 A씨는 사고 지점에서 5km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해서 커피는 입에도 못 대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작두콩으로 커피 대용품을 만들어 해외 수출까지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콩밭.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콩은 조금은 특별한 데 쓰입니다. 이 콩깍지를 까보니 이렇게 작두콩이 여러 알 들어있는데요. 이 작두콩이 커피로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얀 작두콩을 기계에 놓고 1시간쯤 볶자 색이 까맣게 변합니다. 분쇄한 가루를 커피 머신에 넣고 내려보니 맛도 모양도 여느 커피 맛과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 대용품 시장이 경쟁이 거의 없더라고요. 못 드신 분들도 임산부분들이라든가 어떤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커피 맛이 나는 작두콩차를 개발한 김지용 씨는 당초 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공시생. 향후 농업이 유망하다는 생각에 입학한 농대 수업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본초비오라는 책에서 작두콩을 태워서 먹는데요. 거기 착안해서 이 제품 개발하게 됐습니다. 커피와 달리 카페인이 없고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도 함유돼 있는 게 특징.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커피라는 입소문에 창업 반년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현재는 국내를 넘어 미국과 프랑스 등 6개 나라의 수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열정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 일자리를 개척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여행객이 공항에서 자진 신고한 순대와 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첫 검출이지만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이 빠르고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3, 4주 후에 최종 확인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최근 저출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명을 위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적게 낳자. 1978년부터 엄격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펴왔던 중국 정부. 그런데 최근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하는 새 우표가 공개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이 40년 만에 전면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출산율 급감이 국가적 위기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就是生活压力比较大吧，然后花费也比较多，孩子上学之类的，学区房什么的都有很大的问题。然后可能培养过一个孩子，知道就是特别辛苦，就不想再生第二个。现在主要是大城市的出生率比较低，那么大城市的生活的竟然面对着房价很高，生活压力也相对较大。 중국에서 한 자녀당 1년 평균 양육비는 우리 돈 342만 원 정도로 월 평균 가계소득의 40%를 넘습니다.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60세 이상 인구는 늘면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현재 14억 중국 인구는 2050년 이후 10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혼을 까다롭게 하고 현재 합법인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가자!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이 금방이라도 큰 싸움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 오늘 사건 파일은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학생들의 집단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부산 A중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 SNS 글을 보여줬는데요. A중학교 한 학생에게 인근 다른 학교 B중학교 학생 2명이 이 싸움을 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4일 오후 5시에 한판 붙자. 이 글에 A중학교 학생이 댓글을 달면서 욕설까지 오갔는데 문제는 이 글에 A중학교, B중학교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서 인근 학교 학생 1000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다툼이 학교 대 학교 차원의 집단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몰린 겁니다. 애들이 여러 명이 그런 댓글도 달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은 곧바로 학교 전담 경찰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도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집단 싸움이 예고된 마트 주변에는 절대 안 가도록 하고 또 경찰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경고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부산 동네 경찰서는 이 지역 경찰부터 의경까지 60명 넘게 현장에 출동했었는데요. 인근 5개 중학교 선생님 10여 명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거든요. 일촉즉발 어떻게 잘못되면 큰 싸움이 번질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이 예고된 5시, 이 마트 주변에는 당시 같이 싸우겠다는 학생들과 또 구경하러 온 학생들까지 6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경찰의 해산 명령에 2시간 만에 완전히 해산했습니다. 이 애들 싸움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이 경찰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이 폭력 사태를 막은 셈인데요. 학생들 역시 이 폭력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야겠습니다.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지만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먹이를 이용한 학대 행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죽이는데 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남성에게서 빼앗은 플라스틱 용기에 닭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닭고기에 쥐약을 섞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주었습니다. 2년 전 벌금형을 받고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아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이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반려견과 산책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최근 내걸렸습니다. 한 반려견이 누군가 놓고 간 독이 묻은 먹이를 먹고 쓰러진 뒤 설치된 겁니다. 먹는 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그 속에다 뭘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게 옳지가 않고.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수원의 한 공원에서 못이 박힌 강아지 간식이 발견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징역형이 한 번도 선 적이 없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범죄 대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경우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해서 장바구니에 담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습니다. 폭염 탓에 과일이 잘 자라지 못했고 그만큼 공급량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냉동이나 수입 과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과일 코너. 제철 과일인 수박과 참외, 복숭아가 맛깔스럽게 진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훌쩍 비싸진 과일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지금 보다가 그냥 가는 중이에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사고. 보통 나오면 제철 과일들 같은 거는 애기들 때문에 애기 있는 집들은 좀 많이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폭염의 여파로 이런 수박 한 통 가격은 50% 정도 올랐는데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과일이나 이런 수입 과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수입 과일 판매액은 116% 뛰어 국내산 과일을 3배 앞섰고 대형마트의 냉동 과일 매출도 1년 전보다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사서 한 번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장점이죠. 재난 수준의 폭염이 제철 과일의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한결 선선해진 주말이었죠.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날씨 소식을 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청이남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비가 서울 등 중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충청과 전북,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0mm가 넘게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도 최고 80mm, 중부 지역에서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와 전라북도 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큰 더위는 없는데요.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제주도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이 26도, 대구는 28도 등으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진 탓에 다음 주 중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수요일까지는 전국 많은 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크게 덥진 않지만 9월 상순까지는 더운 기운이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